네, 윤석열 정부 사용 설명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치시려고 그랬군요. 예, 반갑습니다. 몇 분 안 계시는데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네요. 예.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의 사용 설명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두 번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유튜브들 많이 하잖아요. 네가 유튜버 아니냐는 표정이신데, 예, 저도 유튜버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얻으시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됐고 뭐가 좋은 점이고 뭐가 나쁜 점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윤석열 정부 얘기에 대해서부터 하나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SNS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 듯 모를 듯 한 것 중에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회 선진화법이다. 국회를 어떻게 하면 선진화하느냐인 건데 국회를 선진화한다는 것은 더 이상 소화기로 사람을 때리거나 몽둥이로 사람을 패서 팔을 부러뜨리거나 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회를 운영해보자. 대표적인 피해자로는 박병석 의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장 했던 그 박병석 의원, 그 굉장히 얌전한 양반처럼 보이잖아요. 미디어법 날치기 때였나 싸우다가 팔이 부러졌습니다. 국회의원이 끼리 팔을 부러뜨려가면서 싸웠던 말 그대로 동물 국회 시절이 있었는데 이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서 2012년 총선 결과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양당이 합의를 합니다. 다음번 선거에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아무나 이겨도 지금과 같은 룰에서는 하지 말자라고 시작했던 것이 국회 선진화법인데요. 이 이야기부터 한번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국회 선진화법을 사실 뉴스에서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어떤 법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뭐 이제 이명박 정부 때죠. 뭐 동물국회도 그런 동물국회가 없었습니다. 뭐 당직자들 나와서 뭐 문 걸어 잠그고 쇠사슬로 감고 소화기로 때려 부수고 막 소화기 뿜고 그래서 그때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당직자들 여러 명 폭행 혐의로 기소도 되고 처벌도 받고 벌금도 물고 전과자 되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인 경우가 이 얘기하면 이제 김성회 의원 싫어하실 텐데 그때 핵주먹 김성회라고 있었어요. 서울고등학교 졸업해서 육사 럭비부 주장 출신의 거한이 있거든요. 주먹도 굉장히 큽니다. 이분이랑 강기정 의원이랑 싸웠던 게 이제 대표적인 장면인데 강기정 시장님도 싫어하시겠구나. 사실 잘 들여다보면 강기정이 먼저 때립니다. 예. 강기정 의원이 먼저 때리고 거기에 대해서 김성회 의원이 어라 이거 봐라 하면서 이제 사실 크게는 안 때리고 이제 본인도 약간 싸움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원투로 콧잔등을 때리거든요. 이제 피를 흘리면서 김성회 의원이 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정말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죠. 국민들로부터도 엄청난 지탄을 받았고 이명박 정부에서 뽑아먹을 법안은 다 뽑아먹은 상태고 자,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자 해서 그 당시에 민주당은 김진표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황우여 원내대표 이렇게 두 분이 합의를 해서 총선 결과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뒤로는 예전과 같은 폭력 사태가 좀 덜 나오게 됐었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설명을 하면 복잡한데 과반 통과를 5분의 3, 60% 이상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면 패스트 트랙. 지금은 패스트 트랙 제도가 굉장히 변질이 됐습니다. 180일을 기다리는 법안으로 변질이 됐어요. 원래의 의미는 그 6개월 주어진 시간 동안 제발 합의 좀 해라. 협의를 해라. 데드라인을 걸어 놓은 거거든요. 6개월까지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다수당이 원하는 형태로 가지만 그 6개월 동안 협의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은 사실상 6개월 뒤에다 던져놓고 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있다 막무가내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형태로 일이 진행되긴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60% 5분의 3 국회의원들은 180명 300명 중에 180명이 한 당으로 쏠리는 일 같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진화법을 만들었죠.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통과해야 할 법이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뭐 통과해야 될 법이라고까지는 모르겠고 그 뒤에 이제 뒷감당을 하고 들어온 건 박근혜 정부였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어쨌든 박근혜 씨도 대통령이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기재부에서 제일 세게 밀어붙였던 게 규제 프리존 법입니다. 이름도 굉장히 이상하죠. 규제를 없애는 존을 만드는 거예요. 규제 프리 존. 뭐 없을 때 베리어 프리 하잖아요. 슈거 프리, 설탕 없는. 규제 프리 존을 만드는 법안을 기재부가 그렇게 통과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왜일까요? 공무원 마치고 나면 어디든 가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기업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그 법 잘 만들었다. 내가 너 뽑아줄게. 이런 거 아마 기대를 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충청도에서는 화장품을 만들 때 아무런 광고를 다 할 수 있게 법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새살이 돋아나요. 이제 과장 광고를 하면 원래는 다 처벌을 받는데 충청도에서 만드는 화장품은 과장 광고를 해도 돼. 약간 제가 표현을 과장되게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규제들을 풉니다. 어느 지역에선 바이오 산업과 관련돼서 모으는데 거기에서는 무슨 실험은 건너뛰고 그냥 해도 되고 원래 1000명 해야 되는 실험을 500명으로 줄이고 해서 규제의 단위를 축소해서 해당 지역의 해당 산업을 발전시키는 충남의 바이오 그다음에 뭐 전남의 예를 들면 2차 재생에너지 각각의 각각의 사업들이 갖고 있는 규제를 그 지역에서만 완화해 주는 방식의 규제 프리존 법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어요. 그 제 기억에는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이 사방간대 가서 규제 프리존법을 외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158회에 걸쳐서 대통령이 규제 프리존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외칩니다. 그랬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했죠? 귓등으로도 안 들었죠. 그때 총선에서 박근혜의 그때 정당 이름도 모르겠다. 뭐 새누리당쯤 될 텐데 대강 새누리당이었겠네요. 이겼어요. 이겨서 다수당이었는데 민주당이 딱 차고 앉아갖고 안 해줄 거야 라고 하니까 못한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규제 프리존법을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은 그 다음번에 생겼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아무런 저항 없이 규제 프리존법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이름은 좀 바뀌었지만 어쨌든 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박근혜 씨가 추진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 해서 문재인 정부 때 법안이 통과가 되죠. 그러니까 이 법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권장을 할 만한 법도 아니었지만 박근혜가 일본으로 내세우니까 안 들어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 법이 만들었지만 논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그냥 서로 어깃장을 놓는 형태가 됐었고 또 이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면서 도입했던 제도 중에 대표적인 게 필리버스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가 상시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런데 한 회기 동안 대통령의 한 번 임기 동안 보통 필리버스터가 두세 번, 대여섯 차례만 벌어지고 그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정부가 법안 통과를 포기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면서부터 뭐 필리버스터를 이제 뭐 이게 막 횟수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서로 이제 권한이 남용이 되는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필리버스터법으로 민주당이 대표적으로 피를 토했던 게 지금 기억해 보시면 테러 방지법 할 때 막 민주당이 이거 통과시키면 큰일 난다고 해갖고 그때 정청래 의원, 이종걸 의원, 은수미 의원, 뭐 박영선 의원 다 10시간 넘게 올라가서 막 사자우를 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국가가 왜 국민들을 감시하려고 하느냐, 국정원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저런 내용들을 들여다보려고 하느냐 막 난리를 치고 그때 홍종학 의원 스케치북 들고 나와서 막 경제 강의도 막 하고 막 이랬던 것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10시간 넘게 하고 누구는 뭐 실명은 안 밝혀졌지만 기저귀 차고 올라가서 그 하는 분도 막 생기고 그랬었죠. 뭐 비장했습니다. 막 다 울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테러방지법 결국 그때 사흘간의 필리버스터를 하고 테러방지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걸로 국민의힘 그 당시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많이 깎아먹었지만 그 법 그래서 어떻게 됐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민주당이 180석 차지한 다음에 안 바꿨어요. 그럼 뭐 그렇게 막 정말 막 다
죽을 것 같은 법안이면 뭐라도 손을 댔어야 하는데 뭐 일부 조금씩 손 보긴 했지만 민주당이 원래 주장했던 것처럼의 문제를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서 못 느낀 건지는 모르겠지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적극 제재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전에 규제 프리존법에서도 그렇고 테러 방지법도 그렇고 전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법안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자에 같은 경우는 아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새누리당이 논의도 못 해보고 끝났고 후자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법으로 막 그 난리를 치면서 민주당이 반대했지만 정작 본인들이 그 법안을 폐기시킬 만큼의 의석을 확보한 다음에는 폐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우려했던 것만큼의 개인정보의 오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관찰되지 않아요. 물론 그 중간에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원으로 거의 바꾸는 식의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도 있었지만 테러 방지법이 원래 갖고 있던 의미를 생각하면 손을 봤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게 이제 간호법이에요. 간호법. 간호법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반대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의사한테는 의사법이 필요하고 간호사한테는 간호사법이 필요한 겁니다. 권한을 어디까지 줄지는 조정하면 되는 문제인 거고 아니 간호사들도 앞으로 뭔가 좀 다른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뭐 지역사회 등에 뭐 이렇게 문구가 들어간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사실 제가 뭐 본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58년 개띠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부터 이 요양 돌봄 사회가 엄청 시장이 커졌어요. 1년에 90만 명씩 지금 노인이 돼서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65세가 돼도 내가 노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고 그게 맞기도 한데 어쨌거나 법적으로는 65세부터 대우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 시장이 커져요. 그럼 이 시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요양병원은 아니더라도 뭐 하여튼 요양병원 비슷한 요양 돌봄 시설 이런 걸 만들면 간호사들이 본인 30년간의 사람들 돌봤던 경력으로 동네에서 병원 비슷한 이런 걸 차려서 뭘 좀 해보고 싶은 거지. 의사들은 안 돼. 우리가 수는 적지만 우리가 다 할 거야. 일단 나를 바지 사장으로 앉히지 않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실 대립의 본질은 전 거기 있었다고 봅니다. 이 돌봄 시장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격렬하게 대립을 했지만 뭐 겉으로는 뭐 오만 좋은 얘기가 다 나오고 막 서로 뭐 이러저러한 법적 근거들을 댔지만 결국 민주당이 추진했고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종국에는 법안을 통과시켰죠. 그랬더니 대통령이 어떻게 했죠?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논의 자체가 다 무산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이게 이럴 일이었냐라고 하는 거죠. 간호사법을 처음에 무력에서 추진하던 때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의사협회 주장을 들어줘서 양보를 하고 법안 내용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 버림으로써 이 논의 자체가 다 없어졌습니다. 자, 돌이켜 보면요. 거부권이라는 것 자체를 대통령들이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7번, 노태우 씨가 7번, 노무현 대통령이 6번, 이명박 씨는 1번 썼어요. 박근혜 씨 2번 쓰고. 이렇게 상시적으로 쓰는 게 아닌데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쓰지 않았습니다.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국회 선진화법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거기까지 통과하고 올라오기 어려운 국면은 있었지만 여하튼 대화로 풀 수 있는 일인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 하는 걸 보면 한 달에 5개씩이라도 거부권 행사할 기세고 민주당도 한 달에 5개씩이라도 어디 한번 거부해 보시라고 던질 기세인 거죠. 이렇게 되면 입법부의 권위도 낮아지고 대통령의 권위도 같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전문적인 사회용어로는 제도적 자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안은 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규범적으로 자제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서로 그렇게 안 하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뭐 결혼하신 분이나 혹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는 분들 화난다고 뒤통수를 막 때리진 않잖아요. 그 한 대 맞는다고 이 법원에 가거나 경찰을 불러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자제하는 거거든요. 때리고 싶지만 때리지 않고 말로 해결하고. 그 어떤 선, 특히 결혼해 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내가 배우자하고 어떤 선을 정해놓죠. 그리고 그 선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면 욕을 하지 말자. 그리고 이걸 지켜야 그런 대로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진짜 화난다고 욕을 한번 해. 그럼 상대방도 나한테 욕을 해. 이게 두세 번만 오고 가면 욕이 일상적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선이 무너지고 나면 그래? 그럼 나도 무너뜨리지. 라고 하면서 이 선이 무너지면 굉장히 황폐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아이들하고도 마찬가지고 아이들하고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우리 어머니 이제 하다 안 돼서 이제 빡치면 가서 구두주걱 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제도적 자제가 안 되는 것이. 저희 때는 가정폭력이 법적으로는 금지된 게 아니었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한번 두들겨 패기 시작하면 이게 제도적으로 자제가 안 되면 모자지간이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사춘기가 되고 나서 엄마랑 대화를 안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 자제라는 공간을 지금 정치가 사용하지 못하는 게 저는 아주 큰 문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 선진화법의 처음 취지도 협치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런 상황인 걸 보면은 말씀하신 제도적 자제처럼 정치 문화의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 행태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자,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밀고 있는 책입니다. 이 출판사에서 광고를 해줘야 내가 책을 보여주는데 농담이고요. 예,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제가 이 트럼프 대통령 때 읽었다가 그때 그냥 읽으면서 야 미국은 진짜 깝깝하겠다 그러면서 봤거든요. 그때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 때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등장하고 나서 얼마 지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런 책이 있었지라고 이제 다시 들춰본 거예요. 정말 구절구절이 이 사람들 하버드 대학 교수 두 명이 쓴 책이거든요.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학과 교수입니다. 이거 되게 좋은 대학이거든요. 그 교수 두 명이서 윤석열이 하는 걸 이렇게 관찰한 다음에 책을 쓴 것처럼 정말 똑같이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용이라는 건 뭐냐면 정당이 정당으로서 존재하면 그 정당을 정당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절반 넘게는 상호 관용이 없는 분들이에요. 인정하시죠? 국민의힘이 사라졌으면 좋겠잖아요. 아니, 도대체 무슨 정치에 국민의힘을 찍는지 모르겠잖아요. 뭐 저런 사람들을 찍냐? 뭐 대구 경북 같은 좀 이해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서울에서 이 찍이냐 너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막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엄마 나 이제 엄마 안 봐. 하지만 국민의힘도 헌법을 준수하는 제도권 안의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 정당의 존재를 인정해 줘야 돼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말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전체 국민 5천만 중에 40%인 2천만 명이 지지하는 정당을 어떻게 말살을 합니까? 그 2천만 국민은 어떻게 하고 그걸 이찌개라고 다 몰아서 어디 나라를 분리할 거예요? 분리도 안 돼요. 예. 안 될 뿐더러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표현을 하면 상호 관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헌법 외 정당이라는 이유로 해산을 시켰습니다. 이 과정도 굉장히 폭력적이었지만 여튼 헌법재판소까지 거치면서 제도적으로 제도권 밖으로 쫓아낸 사례예요. 저는 그 당시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나 박근혜 정부의 그러한 정당 해산은 굉장히 무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헌법 밖에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근데 그런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현재 뉴라이트 사상으로 무장한 대통령은 민주당을 같은 강도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했던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보고 뭐라 그럽니까? 종전선언을 획책하는 반국가 세력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뭐 종전선언을 획책해. 종전선언은 뭐 우리 혼자 합니까? 우리나라가 종전선언에 끼긴 해요? 정전협정 누구랑 체결한 줄 아세요? 중공군, 그다음에 북한인민군, 미군 이렇게 셋이 사인했어요. 거긴 우리 서명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국력이 올라갔으니까 어쨌건 한반도에 우리가 정부를 구성하고 있고 해서 이제 북한이랑 남한이랑 중국이랑 미국이랑 해서 정전협정 체결하고 그럼 유엔사를 바로 빼야 된다는 거야. 유엔사라고 지금 이제 휴전선에 막 여러 나라 사실상 미군이긴 하지만 모여서 우리나라 국방을 지키는 역할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건드리면 전 세계 유엔을 건드리는 거니까 북한이
못 쳐내려온다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전협정을 체결하면 정전 때 들어온 유엔사니까 정전이 끝나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법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이 제도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물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미 다 틀려버린 얘기입니다만 시계를 앞 한 5년만 거꾸로 돌려서 보면 이 다음 단계는 북미 간의 수교를 하는 거였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앞에 놓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예. 그럼 북미가 북미지 미국은 무슨? 그때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수교를 해서 서로 군비를 축소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군비를 축소하고 서로 무기를 걷어들이면 국방비가 덜 들어가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기회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한 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 그래서 대통령께 굉장히 불경한 말씀입니다만 이제 제정신이 아니지 않느냐. 이걸 지금 반국가 세력이라고까지 할 건 없지 않느냐. 게다가 이재명 대표를 확정적 중범죄자로 말하는 것도 못 견디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전체를 반국가 세력으로 들면 지들만 합법적인 정당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상호관용을 지키지 않는 모습. 이 책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비판을 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근거로 상대 후보를 끊임없이 구속시키려고 하는 트럼프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예, 이름만 바꾸면 완전히 똑같은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이제 불편하실 분들이 여럿이 계시겠지만 국민의힘도 집권할 수 있는 정당인 겁니다. 국민의힘도 집권을 하기도 해요.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역사 한 70년에서 50년 가까이는 저들이 집권을 해왔고 우린 딱 15년이잖아요. 정부가 운영돼 왔다고요. 이걸 인정하는 게 기본인 겁니다. 상대도 집권할 수 있고 우리도 집권할 수 있다. 이걸 인정하자. 이게 이제 상호 관용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활동하고 나서 다음번 선거를 책임지고 치러서 정권을 뺏기면 정권을 차지한 쪽이 다시 정권을 운영하는 형태로 가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옳은소리 방송들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자 협치를 해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보고 다들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저런 무도한 이직들하고 협치를 하느냐라고 했는데 그때 제 편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협치해야 된다고 말했거든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끊임없이 협치를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뭐 하여튼 만나서 얘기하자. 우리는 민생과 관련돼서 언제라도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끊임없이 제안했어요. 수사를 그렇게 받고 검찰로부터 탄압당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와중에도 협치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자꾸 수박이라고 하지만 저랑 이재명 대표는 가장 똑같은 목소리로 협치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네가 진짜로 협치를 얘기한 거냐? 그거는 진짜는 진짜인데 진짜 협치를 할 줄 몰랐냐면 협치를 안 할 줄은 알았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린 협치를 진짜로 원해. 그리고 저들이 협치하자고 나서면 응할 용인이 있어. 그것은 제안할 때의 마음인 거고요. 현실적으로 저들은 협치에 응할 생각이 없고 우리를 공격할 생각만 있는 사람들이야. 를 현실적으로 아는 건 현실적으로 아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유권자들이나 국민들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협치를 하자면 야 쟤네들이 저렇게 검찰이 서슬 시퍼렇게 달겨드는데 저런 놈들은 무슨 협치를 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라고 하시지만 안다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몰라서 협치하자고 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협치를 얘기하는 거죠. 상대방이 거절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건 거예요. 물론 거절하지 않고 진짜로 협치를 하면 더 좋죠. 어쨌든 정권은 저쪽이 잡고 있고 법을 만들고 뭘 하고 정부를 운영할 책임은 여당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야당이 협조 안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린 협조한다고 협치하자고 만나자고 안 만나잖아요. 그럼 책임이 모두 다 여당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랑 야 윤석열 뭐 나한테 자꾸 검찰 수사 들어와? 나 니네랑 대화 안 해. 보기 싫어. 안 봐. 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에게도 일부 책임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만듭니까? 집권당은 저자들인데. 왜 우리가 집권의 책임을 나눠줘야 합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로 협치를 해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정부를 운영하는 걸 일정 부분 용인하고 도와주고 거기서 우리가 반대급부로 얻어낼 것을 얻어내고 저들이 너무 폭주하는 것을 막는 가운데 정권 운영하게 해주고
2027년에 선거를 통해서 다시 평가받는 거죠. 그리고 정권을 다시 뺏어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여야 간의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이는 나라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일단 일본 못하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나라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 한국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문화가 제일 발전을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게 중국이랑 일본은 정치가 안 되니까 문화 자체가 다 얼어붙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제 저 같은 대화론자들의 입지는 이제 완전히 좁아졌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하는 저런 상황에서 제가 나가서 지금도 협치를 해야 됩니다. 말하면 저는 생매장 당하겠죠.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커봐라. 저 앞뒤도 모르고 저렇게 압수수색할 때부터 알아보고 가서 상대방을 때리고 죽이는 데 힘을 썼어야지 뭔 협치냐라고 말하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다 뒤로 물러나고 양극단에서 서로 퍼붓기 시작을 하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여론조사에 응답도 안 하고 여론조사 해보니까 양쪽 끝에 있는 사람들 편이니까 야 이거 봐라. 국민 여론이 지금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서로 간의 십자포화만 강해지는 것이 지금 현실의 상황. 그래서 우리가 상호 관용을 잃었을 때 정치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진영에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으로 내가 저것들한테 복수하기 전에 눈을 감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이 생기고 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내가 저것들한테 복수하지 않고는 눈을 감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이 점점 더 벌어져서 지금 저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극단적인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인 자가 상대 정당에 대해서 총질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냥 바라보고 있는 상황. 이런 게 만들어진 겁니다. 저건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적인 잘못이지만 상호 존중이라는 것이 정치 안에서 무너졌을 때 어떤 참극을 만들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 자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도적 자제는 규범적으로 지켜왔던 것들을 지키는 것.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그 부분으로 가름하고 그건 집에서 자녀들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시면 제일 쉽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한 번도 소리 지르지 않은 사람은 소리 지르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소리가 한 번 지르고 두 번 지르고 세 번 지르고 나면 그냥 일상생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규범을 무너뜨리면 무너진 규범까지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게 너무 쉬운 일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도하게 저지르고 있는 거부권 행사, 그다음에 사면권 남발. 아니 어떻게 김태호 같은 사람을 저 사람은 신고자인데 왜 저러는 거야? 사면해줘.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태호 씨가 이제 후보로 나와서는 자기가 공익제보자라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이제 걸립니다. 보세요. 무슨 말이냐? 대법원이 저 사람 공익신고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유죄를 내린 거예요. 그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기록으로. 다만 대통령이 너는 죄가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니 죄를 사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헌법상 권리를 사용했지만 이 사람이 공익신고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한테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공익신고자를 법으로 정하고 보호하거든요. 김태호 씨는 이 범위 안에 못 들어가서 법원에 가서 처벌을 받은 겁니다.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 써져 있는데 대법관들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 안 하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내용들을 폭로하고 국가의 기밀을 이야기하고 사생활,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회사 사장의 배우자가 자살했다는 얘기, 이런 것까지 다 풀었는데 그게 공익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걸로 처벌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사면권을 막 쓰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린 뭐라고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니 왜 정경심 교수 사면 안 해주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도적 자제를 무시하고 저 따위로 사면권과 이걸 다 사용하잖아요. 했잖아요. 이미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우리가 정권 잡으면 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우리 좀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막 다 풀어주고 막 우리 편 다 챙겨주고 막 거부권 막 남발하고 이러면 세상이 잘 돌아갈 것 같습니까?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쪽 2천만이나 저쪽 2천만이나 지지하는 정당에 있어서 양당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을 무시하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정치라는 공간은 닫히고요. 말 그대로 서로 손에다 너클볼 끼고 몽둥이 들고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집회를 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치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시민들이 나가서 부딪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시위의 자유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정치가 마땅히 할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주말마다 이렇게 속을 끓이고 애를 태우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뭐 거꾸로는 이제 지금 제가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제도적 자제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좀 민주당에 대해서도 좀 비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검찰개혁법 통과될 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죠? 원래 무소속 양양자 의원을 배치했을 때는 양양자 의원이 알아서 해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양양자 의원이 방향을 틀어요. 뭐 양양자 의원이 방향을 튼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광주에서 민주당으로는 공천을 못 받겠구나라는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슨 대단한 이유로 무소속이 된 게 아니라 그 보좌진들의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한꺼풀 피하고자 나간 건데 지역에서 여론이 너무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더 이상 민주당에서 활동할 공간이 안 생기니까 민주당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검찰개혁법 할 때 난 안 해 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했죠.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자기 희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전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검찰개혁법이 통과됐다고 박수를 치는 분들이 계신 것도 사실이고요. 자, 근데 보세요.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누가 봐도 민주당이 무리한 걸로 보인 겁니다. 민영배 의원의 탈당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대단한 박수를 받을 일이고,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이 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과 그 맥락 안에서는 누군가 결단했어야 됐고, 그나마 지역구가 광주인 민영배 의원이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고 뛰쳐나간 것이긴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민영배 의원은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지만 우리가 하려는 건 뭐였습니까? 검찰개혁이었잖아요. 근데 그 법이 통과됐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꼼수인데? 저 문제가 있는데? 생각을 했고 헌법재판소 판정에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가 문제냐?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왜 문제가 없어요? 한동훈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법무부 장관이 돼서 거기 등자가 하나 있네? 등자를 기준으로 시행령을 다 바꿔버립니다. 자, 보세요. 그럼 한동훈이 잘못한 거죠. 한동훈 장관이 잘못한 건 분명합니다. 이 정부가 검찰들 편들라고 그렇게 한 건 분명하죠. 하지만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나요? 야, 민주당이 어떻게 바꾼 법인데 니네가 이렇게 법을 바꿔? 라고 국민 여론이 들끓어 오르나요? 시행령이 바뀌었나요? 검찰이 수사권 행사를 못하나요? 다 하잖아요. 왜? 민주당이 국민들이 원하는 입장에서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앉혀놓고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서 자, 검찰, 경찰의 수사권 분리를 어떻게 할지 셋이 논의하세요. 합의를 받고 경찰과 검찰이 손을 잡고 했던 것이 1차 검찰개혁입니다. 부족했죠. 더 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이거를 더 해놓는 과정에서 제도적 자제를 하지 않고 상호 관용을 보이지 않으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박상기와 김부겸이 했던 합의조차도 되돌리는 더 과거로 돌아갔는데 국민들은 아무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냥 검찰의 승리일 뿐인 거예요. 선비 같은 소리 하지 말라라고 비판하시겠지만 우리가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이 일을 진행했다라면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무도하게 못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권을 뺏길 일도 없었을 것이고 하여튼 그런 종류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려고 했던 검찰개혁이 다시 위치로 돌아간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전 좀 많이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올바른 정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선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제가 마지막에 고쳐놓은 걸 좀 보면서 얘기를. 저희 뭐 긴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전 일단 다수당에게 지금보다는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선택한 정당인 거잖아요. 정부에게도 그렇고 다수당에게도 그렇고 조금 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수당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그 다음번 선거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내려놓게 하면 되거든요. 예전에 비해서는 우리가 여야를 오고 가는 것, 어느 쪽이 다수당이 될지 모르는 상태로 지금 정권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수당의 눈치를 보고 볼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처럼 이제 극단적으로 정치가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딱 과반만 넘어서면 무조건 뭐든지 해줄 수 있게 하는 것도 사실은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한을 어디까지 늘리고 소수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정교한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현재 국회 선진화법보다는 조금 더 낮추되 소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구성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올해 그런 내용을 논의했어야 하고 총선 전에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통과시켜야 됐는데 뭐 양쪽에 다 그럴 생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뭐죠? 나랑 반대인 놈들을 다 없애버리면 됩니다. 저 이직들을 다 몰아내고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없어지면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우리는 실제로 민주당이 어떻게 집권을 하게 할 것인가로 힘을 모아가기보다는 민주당을 어떻게 하면 더 순수한 정당으로 만들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견이 없는 정당을 만들 것인가. 이견이 없는 정당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걸 합쳐놓으면요 또 이견이 생겨요. 자, 서울대 진학한 사람 중에 뭐 바보 삼형제 있잖아요. 내가 셋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서울대 입구역에 내려서 서울대 입구가 거기 있는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고등학교 때 1등 했다고 말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집단에나 들어가면 집단 안에선 분화가 됩니다. 다 민주당의 뜻으로 모여서 구성을 해도요, 결국 그 안에선 분화가 됩니다. 주류가 생기고 비주류가 생기고 서로 의견의 대립이 생겨요. 이번에 막 다 해갖고 자 이런 거지. 예를 들어 공천하는데 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재명 만세라고 쓸 수 있는 사람만 공천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정말로 아주 순수하고 퓨어한 민주당이 만들어질까요? 문재인 때 그렇게 안 했나요? 조금만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그땐 심지어 안철수, 김한길 등이 정말 뭉탱이로 떨어져 나가서 그때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아, 속이 너무 편안하다. 정말 이제 우리끼리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누군가를 수박으로 갈라내고 있지 않습니까?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갈라낼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그 의견을 녹여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까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주의는 굉장히 더딥니다. 한 방에 되는 게 없어요. 여기서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방에 매출 2배 느는 비결, 이런 거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강의 들으시면 진짜로 매출이 늘어나던가요? 저도 장사해봤지만 그거 매상 5% 올리려면 1년 동안 진짜 뼈 빠지게 5만 일을 다 해봐야 돼요. 그런 중에서 먹히는 한두 가지가 생기면 조금씩 매상이 오르고 그렇게 5년 10년 쌓여서 돈을 버는 거지, 한 방에 뭘 뒤집고 한 방에 뭘 바꾸고 이러는 거, 아니 본인들 회사에서 안 되는 일을 왜 민주당에게 욕을 합니까? 왜 국회에게? 국회는 한 방으로 뒤집는 데가 아니고 한 방으로 뒤집는 건 혁명을 해야 됩니다. 혁명을. 법제를 싹 무시하고 그 민중봉기 혁명 이런 거 있잖아요. 청와대 다 때려부시고 해야 되는데 우린 그러기엔 민주주의 제도를 너무 안착화시켜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답답하지만 방향이 맞다라고 하면 조금씩 전진해가는 방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취지를 지금 못 살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비는 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과 속도만큼 세상이 바뀌긴 어렵다는 다소 좀 답답한 말씀이겠지만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저는 그대로 좀 의미를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도 해서 하나 얘기를 하고 너무 길게 했는데? 큰일 났는데? 얘기는 꼭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길게 했고요. 다음은 이제 유튜브 얘기 해보겠습니다. 저는 유튜버 김성현이라고 하고요. 옳은 소리 23만 6천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친한 분들이 보면 어떻게 23만을 모았어? 이렇게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고 다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나 벌어? 요즘 솔직히 돈 좀 되지. 뭐 이런 질문들을 주로 많이 주시는데 그래서 유튜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3만 유튜버인 소장님께 여쭤보는 건데요. 소장님께서 유튜브를 시작하신 이유랑 좀 다 있을 것 같은데 이 유튜브 전성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 지금의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광고주들이 동영상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결국 광고주가 원하는 대로 미디어는 움직입니다. 예전에 뉴스를 봤고요. 얼마 전에 블로그가 그렇게 운영됐죠. 블로그에 보면 뭐 5만 옆에 막 구글 애드센스 붙어 있고 뭐 앞뒤로 광고 붙어 있고 막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광고들이 많이 붙었잖아요. 네이버에서 그래서 무슨 뭐 100만 명 찾아오는 블로그 파워 블로거 막 이런 이름도 붙여주고 한창 했단 말이에요. 옛날엔 검색할 때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해갖고 그 블로그에 나오는 글들 쭉 읽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어떻게 하죠? 유튜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 네이버에 블로그 하던 사람들이 광고비를 유튜버가 더 많이 주니까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라고 불리는 블로거들이 다 유튜브로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글로 쓰던 것을 말로 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본다? 혹은 광고가 더 많이 붙기 때문에 유튜브로 옮겨오면서 유튜브 시장이 저는 커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중들이 관심이 갈 만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중들이 관심이 갈 만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팩트를 제공하는 쪽은 대중들이 관심이 갈 만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고 저희처럼 해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중들이 듣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풀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모든 것을 측정합니다. 제가 요즘은 좀 덜 하는데 옛날엔 영상마다 몇 사람이 들어왔고 언제 빠져나갔고 끝까지 본 사람들의 비중은 얼마고 뭐 이런 것들 다 따져봤거든요. 제가 보통 1시간 정도 방송하는데 그중에서 컨텐츠는 한 40분 하고 뒤에 증문즉답 20-30분 붙여서 하잖아요. 저희 유튜브 평균 시청 시간이 17분에서 20분 정도 됩니다.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금방 초기에 이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최소한 제가 앞에 제공하는 꼭지들의 컨텐츠들은 다 보고 나가시는 거라고 봐서 좋게 보는데 자발적인 노예를 만들어요.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 성적은 어떤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어떤지, 뭐 세대별로는 어떤지, 뭐 누가 얼마나 와서 몰고 갔는지, 구독자의 비율은 어떤지 막 너무 자세하게 제공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뭔가를 더 잘해보고 싶은 욕심을 들게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독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1분이라도 더 방송을 듣게 만들어서 더 비싼 광고가 붙도록 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는 예전에 읽었잖아요. 읽었는데 유튜브는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유튜브는 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듣는 겁니다. 특히 정치 컨텐츠 쪽은 본다기보다는 이렇게 틀어놓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침 방송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제 걸 본다고 하더라도 뭐 매일 똑같은 얼굴을 1시간 내에 보고 있겠어요. 뭐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하면서 본다든지 아니면 뭐 뭔가 돌아다니면서 산책하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출근길에 뭐 이렇게 귀로 듣는 거라서 오디오가 중요하다. 제가 이 챕터에서 드리는 말씀들은 앞으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귀담아 들으시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치도 유튜브 이전과 이후로 좀 크게 달라진 것 같은데 정치에서 유튜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네 가셔도 됩니다. 예.
네, 예, 전혀 부담 없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예,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정치에서 유튜브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전에 신문들을 다 읽었잖아요. 신문들을 다 읽다가 신문들을 보던 분들이 포털에서 신문을 한참 읽었어요. 포털에서 한참 신문을 읽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구독하는 형태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신문은 잘 생각해 보시면 신문마다 컬러가 딱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신문이 몇 개 있죠. 나는 한겨레신문, 나는 경향신문, 난 조선일보, 나는 중앙일보 딱 정해서 보는데 유튜브는 뭘 보다 보면 자꾸 밑에서 뭐 추천 영상이 뜨는데 그럴 듯한 썸네일이 나옵니다. 그럼 그 중에서 몇 개를 보죠. 근데 유튜브는 엄청 똑똑해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영상을 서너 개 겹쳐보는 사람들 다 추려갖고 이 사람들이 무슨 영상을 좋아할지를 다 알아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이 모든 말들을 구글이 받아 적어서 텍스트로 저장을 한 다음에 거기서 주요 키워드가 뭔지를 뽑아내고 그런 키워드를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잡아놨다가 제 얼굴이 등장하는 다른 영상을 찾아 놓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은 영상을 오랫동안 잘 봐. 그럼 김성애를 좋아할지 모르니까 밑에다가 예를 들면 탄핵 키워드로도 영상 하나 집어넣고 그 밑에다 김성애 썸네일이 크게 들어간 영상도 하나 붙여놓고 뭐 또 배치를 해놓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뭘 눌러요? 김성애 얼굴 보고 눌렀다. 아, 얘는 김성애 좋아하는 애구나. 그럼 그 다음번에 밑에 또 김성애 영상 붙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야, 너 지난번에 이거 봤는데 이것도 좋아할걸? 심지어 이제 김성애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데리고 옵니다.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다른 여자 아이돌 그룹 노래를 붙이고 남자 가수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남자 가수 노래를 붙이고 어떻게 해서든 1초라도 더 머물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을 볼 때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어로는 mesmerizing 된다고 하는데 이제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 환각 속에 빠져들면서 나는 주체적으로 컨텐츠를 고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분이 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속 밑에서 심심한 이것도 보세요, 저것도 보세요 이제 권해드리면서 자꾸 한쪽으로 여러분들을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만들고 그 자극에 익숙해지게 하고 더 큰 자극을 주고 거기에 끝에 가 있는 게 예를 들자면 이쪽 끝에 가 있는 사람은 요즘은 유튜브에서 활동도 못하는 안정권 씨 같은 사람들. 전라도 사투리의 거친 욕설을 퍼부으면서 5.18이 다 조작이다. 처음엔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앞에 한 서너 달간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점점 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끝에 가면 더 자극적인 게 필요하니까 그런 막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막 내 울분이 풀리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지니까 거기서 계속 머물도록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거죠. 제가 요즘 정치인들 만나도 실제로 그래서 책을 좀 읽으라 그러면 책이 안 보인다고. 그럼 돋보기로 보면 되는데 그래서 유튜브를 본다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이 제 나이 또래에서는 현실이라고 보고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어쨌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고관여층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으니까. 그럼 좀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특히 정치인들 그러니까 유튜버와 정치인을 구분해야 되고 저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라서 아직 딱 유튜버가 된 건 아닌데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유튜버가 되겠지만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얘기들과 욕설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라도 변신해서 막 시원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이거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정치를 할 거니까 앞으로 박제당할 때까지 생각해서 최대한 자제하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중인 거지만 어쨌든 민주당도 그런 점에서는 대중들하고 소통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현실을 보면 어떠냐면 지금 현재 민주당 유튜브 순위 1등은 우리 이재명 대표님. 현재 84만 명, 84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부동의 일입니다. 얼마 전까지 75만이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고초를 겪으시고 단식하시면서 또 구독자 많이 늘었어요. 그다음에 2등이 정청래 의원님. 최고위원이시죠? 24만 1,000명. 그리고 이제 김성애 옳은 소리가 23만 6천 명으로 제가 중간에 좀 엉뚱한 소리만 안 했으면 구독자 계속 늘었을 텐데 최근에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해대면서 수박인지 아닌지를 빨리 답변하라는 답변에 제가 답변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가 안 늘고 있는데 저는 그냥 버틸 겁니다. 그래도 아쉽긴 하죠. 물론 정청래 의원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물론 정청래 의원 유튜브도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딱 넘어서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이제 유튜버 1등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구독자들도 모으고 열심히 활동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내친 김에 이제 지금까지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얼마나 했나를 좀 돌아봤더니, 제가 조회수로는 지금까지 3,500만 회 정도, 여태까지 한 3년 반 동안 쌓여온 영상의 총 조회수가 3,500만 회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적이었던 거는 710만 시간. 지금까지 제 방송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허비하신 시간이 710만 시간이라는 겁니다. 뭔가 좀 규모가 웅장하잖아요. 3,500만 조회수는 보다 나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건 뭐 시간을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700만 시간 넘게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약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생겼어요.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의 700만 시간이라는 이 소중한 시간을 쓸만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긴 했지만, 그런 정도면 네, 왜요? 810년. 꽤 긴 기간이네요. 그런 810년 전에 800년 동안 여러분들이 들어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 여긴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구독자는 남성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70%가 남성, 30%가 여성. 한때 35까지 여성이 올라왔다가 요즘 다시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35세까지는 거의 청자가 없고요. 35세에서 44세 그룹이 한 15%, 45에서 54 그룹, 제 또래인 거죠. 여기가 40% 가까이 돼 제일 많고, 그 다음에 55에서 65가 한 30%, 65 이상이 15% 해서 저는 딱 제 나이를 중심으로 앞뒤로 한 10년 정도가 주 시청층이고, 이분들이 민주당 지지 그룹이 강하고, 오늘 했던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결과에서도 이 그룹에서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그리고 이 그룹이 뭐다? 머릿수가 제일 많습니다. 57년생부터 78년생까지 거의 매년 100만 명씩이에요. 여기가 인구의 절반 넘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이준석 대표가 이걸 잡아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65 이상과 35 이하를 잡아서 민주당과 맞서보려고 하는 좋은 전략을 세웠던 것인데, 물론 이제 저도 청년층에 접근하는 노력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정도 통계를 가지고 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들 제일 궁금해할 얘기인 것 같은데, 구독자 모으는 법 어떻게 해야 구독자가 많이 모일까요? 사실 이건 제가 돈 받고 풀어야 되는데, 돈 받고 푸는 버전은 더 자세하게 하고 좀 일단 얼개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정청래 의원하고 손혜원 의원 유튜브를 만들 때 가장 공을 들였던 건 오디오입니다. 사람들 그때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핸드폰을 이렇게 찍고 저기 멀찍이 앉혀고 소파 앉고 얘기하는데 뭘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럼 된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 그때부터도 마이크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구려 보여도 이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게 보는 사람이 덜 피곤하니까, 보는 사람들은 설거지하면서 보고, 뛰면서 보고, 걸으면서 보고, 운전하면서 보는데 여기 집중을 하지 않는데, 오디오만 들어서 무슨 소리인지가 들리게 하려면 오디오 시스템을 갖추는데 비용을 들여라 라고 말씀드리지만, 이 마이크 이거 10만 원짜리예요. 그렇게 크게 비싼 거 아닙니다. 이걸 담고 있는 오디오 시스템도 한 50만 원 정도만 들이면 아주 훌륭한 시설을 갖출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70만 원 들여서 전화도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 있고, 가방에 넣고 건전지 넣어서 시위하면서도 쓸 수 있는 걸로 하느라 그랬지만, 한 그런 정도 비용을 들여서 오디오에 집중 투자를 하시라. 비디오는 자기 얼굴이 정우성이 아닌 다음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하면 매일, 일주일에 사흘이면 사흘, 월수목이면 월수금이면 월수금, 일주일에만 한 번이면 한 번, 같은 시간에 같은 컨텐츠로 같은 분량을 방송하라. 이게 또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광고주한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생겨야
광고주들도 거기다 지속적으로 광고를 붙여서 몇 번씩 광고를 보게 만들어서 그것이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데까지 가는 건데, 처음에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저한테 와서 어떻게 유튜브 하냐고 막 다 물어본 다음에 막상 시작하고 나면 몇 개 하다가 너무 안 보거든. 의욕이 떨어져 갖고 이제 안 합니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엔 그래서 이제 부정기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옳은 소리라는 그 황교안 대표가 만든 채널을 비판하기 위해서 옳은 소리라고 이름을 우리 하원기 하시피가 정해줘서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2020년 선거가 끝나고 할 일이 없을 때 손혜원 의원이 김 소장은 아침잠이 없으니까 아침 남들이 안 할 때 방송을 하면 좋지 않겠냐. 저녁 시간, 점심 시간 막 미어 터지고 있어. 뭐 이동영 TV 저도 이제 곧 가야 됩니다만 뭐 강성범, 김용민 막 기라성 같은 멤버들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끝나는 시간에 붙여서 해야 되겠다. 끝나고 허전하신 분들을 모시고 오는 컨셉으로 시작해서 아침 방송을 했고, 어떤 사람에겐 5시에 일하는 게 고통인데 저는 알람이 없습니다. 알람을 켜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 눈이 떠져요. 그건 저희 아내 말대로 부지런한 게 아니라 게으른데 아침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잠이 없어서 게으르던 아침에 이제 신문을 보는 것을 원래는 이제 출근해서 봤는데 그걸 이제 새벽부터 신문을 봐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신문의 내용들과 컨텐츠들을 비교하면서 세상 보는 눈을 함께 키워가자라는 주장을 하면서 방송을 했고요. 또 이제 구독자를 누리는데 또 중요한 것은 나하고 비슷한 종류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다른 유튜버들과 콜라보입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유튜브는 얼굴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내 방송에 그런 사람들 출연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김용민이라든지 뭐 이동형이라든지 김어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 방송에 등장해서 얼굴을 비추면 그 회 방송은 이동형 TV 밑에 가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신규 구독자가 이동형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동형 얼굴에 나온 새로운 컨텐츠를 보는 거죠. 이건 뭐지? 라고 눌러보면 이동형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동형을 보다가 보는 거지. 이거 재밌다고 한 15분쯤 봐요. 그러면 유튜버가 판단을 합니다. 얘가 이걸 재밌어 하네? 하나 더 보고 싶어? 하나 더 봐볼래? 하고 또 덫을 놓습니다. 그러면 2-3개를 보다가 이동형이 안 나온 것에도 이 사람이 머물면 그 영상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시청 체류 시간을 길게 하면 유튜브가 이 영상을 가져가서 사람들한테 권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신규 구독자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유튜브가 굉장히 치밀하게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여러분들을 꼬시고 있다. 그리고 거꾸로 유튜브를 하려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안정적인 컨텐츠를 만들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콜라보를 잘 해서 자기 컨텐츠를 알리기도 하고 그 컨텐츠가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유튜브가 광고주 눈치를 보면서 이 영상을 누군가의 피드 창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다음 보기 영상에 어떻게 하면 내 영상이 올라갈지를 생각하되 광고주가 불쾌하지 않을 내용으로 예를 들어 테러에 대한 얘기라든지 막 난잡한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광고주가 싫어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피해서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방송 중에서 원래도 욕을 하지 않지만 방송에서는 욕설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가급적 안심하고 들으실 수 있도록 어머님이나 자식한테도 크게 무리 없이 권하실 수 있도록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정치랑 유튜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정치가 결국 유튜브가 정치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정치인들이 밤마다 뭘 했냐면 기자들이랑 만나서 술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놀기 위한 게 아니라 약간 풀어진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기자한테 삶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러고 얘기하죠. 이거를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이제 그걸 지키는 기자가 있고 못 지키는 기자가 있습니다. 지키는 기자에게는 사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얘기하면 안 돼.
라고 해서 신뢰관계가 축적이 되면 그 안에서 뭐 이제 취하기도 하고 뭐 서로 뭐 하여튼 친하게 지내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서 절대 알려줘서 안 되는 내용을 한 8가지 한번 알려줘 보자. 이건 진짜 정보 보고도 하지만 정보 보고로 해서 술 먹으면 그 어제 했던 얘기를 쫙 정리해서 언론에 보도하진 않지만 정치부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언론사 사주는 굉장히 내밀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는 하지 않지만 갖고 있게 됩니다. 그걸 정보 보고라고 하는데 이 정보 보고도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8가지 가르쳐줘요. 그럼 어떤 기자는 이걸 지키고 어떤 기자는 못 지킵니다. 그럼 우리가 모르느냐?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부장도 보거든. 부장이 넌지시 흘리는 얘기 안에서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파리에 이 사람 귀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를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8가지 얘기 안 한 사람이 생기면 10가지 가르쳐주죠. 사흘만 참았다가 사흘엔 써도 돼. 로 하거나 10가지 가르쳐주고 보도는 8가지만 해줘. 이런 거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자는 컨텍스트로 10가지를 다 아는 상태에서 8가지 단독 보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신뢰관계를 쌓는 것을 술자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뭐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뭐 그냥 정치가 그렇게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정치인이 하는 말을 전하는 건 언론이니까. 언론과의 관계가 그랬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유튜브로 옮겨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유튜버들을 만나서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언론사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각각 접촉하는 언론사들의 접촉하는 정치인들이 다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말을 자고 언론 친화적인 정치인들을 넓은 범위로도 보지만 각각의 기자들이 각각의 정치인들을 만나서 주고받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각 신문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보도가 되거든요. 이걸 종합해서 보면 대강 정치에서 흐르는 얼개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저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뒤로 듣는 얘기까지 포함해서 옳은 소리라는 방송을 하는 건데 유튜브는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는 유튜버랑 친한 정치인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만 가지고 유튜버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자꾸 편향이 됩니다. 근데 이 유튜버들은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 사람들은 듣고 와서 어제 말이야 의총에서 이놈이 이런 얘기를 했어 라는 일방의 주장을 본인은 다 알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를 전달하는 사람의 정치적 의도까지를 간파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왜냐하면 신문사는 여러 명의 기자들이 여러 명의 취재원으로부터 듣고 내용을 집대성한 정치부장이 맞는 얘기 아닌 얘기 옥석을 갈라서 그중에서 다시 보도를 하는 형태로 기사로 나가는데 유튜브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이 되지 않는 상태인 거죠. 소통의 방식도 달라진 거고 대중들의 의식의 형성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지 않고 특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틀렸다고 말하는 거는 바보들인 겁니다. 아니 대중들이 거기 가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야 너 지금 신문 봐야 돼 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의 소통 창구로서 유튜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뭐 개딸들이다. 무슨 뭐 극단적인 유튜브만 보고 있다고 비판하면 문제가 나아집니까? 해결되나요? 그리고 앉아서 기자들만 만나서 얘기를 하면 문제 해결되나요? 아무도 기사를 안 보는데? 아무도 기자들을 믿지 않는데? 유튜버들을 믿는 것도 문제지만 기자들 더 이상 믿지 않는 구조에서 기자들을 믿으라고 정치인이 가르치면 안 됩니다. 대중들은 가르치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다만 같이 뭐가 더 좋은 차선책이고 최선책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의 대응은 어쨌거나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유튜브에 많이 나가자. 권리당원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유튜브에 나가서 내 이름을 알리자. 그러면 권리당원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에 나가서 내가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뭐 이놈을 죽이자, 저놈을 죽이자고 얘기하니까 좋아하더라. 그냥 나와서 매번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는 거죠. 좋은 컨텐츠들은 사라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튜브들은 대중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치인이 따라 나가서
그 유튜버가 하라는 얘기만 대중들한테 전해주고 있으면 계속 편향은 심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고 있는 지지자들을 욕하는 사람들도 전 문제가 크다고 봐요. 그런 분들에게 유튜브 안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유튜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토론할 것인지, 저는 이제 그런 것의 한 형태로 증문즉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려고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지만 이것도 일부의 노력이고 단편적인 노력인 건데, 이런 것들 어떻게 더 시스템으로 하고 많은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그냥 단지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에 많이 나가서 많이 떠들자라고 결론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으로 이 챕터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이 얘기는 이어서 해야 되니까요. 뭐 마지막 거를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원래 코너마다 15분씩 하기로 했는데 뭐 하나도 되는 게 없네. 어쩔 수 없죠. 자, 유튜브 얘기 좀 이어서 포털 뉴스를 이제 봐야 되나? 유튜브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요즘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또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치 유튜버가 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레거시 미디어를 찾지 않는 것 같아요.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도 그러신다고 하고,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기 위해서 정치인은 신문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든 신문을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님은 조중동을 보셔야 됩니다. 그건 진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조선중앙동안 봐야 돼. 내가 한겨레 보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조선중앙동화만 보고 그것도 힘들면 조선일보만이라도 봐라. 처음부터 끝까지 신문을 정독하라는 요구를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그래도 저는 하겠습니다. 역사에 기록이 남는 거니까 대통령님 조선일보라도 첫면부터 끝면까지 한번 꼭 보십시오. 얼마 전에 도어 스태핑 하실 때 이준석 대표 관련된 얘기 나왔을 때 국사가 바빠서 신문을 못 보신다 그러는데 신문을 보셔야 됩니다. 출퇴근길에 멀미나고 유튜브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꼭 조중동을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성애 그건 뭐 어디 가서 맨날 조중동만 보고 있다라고 하시던데, 예. 물론 저는 조중동을 봅니다. 예. 조중동을 믿느냐하고는 다른 문제고 조중동의 눈치를 보느냐하고는 다른 문제고 조중동 봐야 됩니다. 난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보수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기제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행간은 무엇인지, 지금 주필들은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누구한테 화가 났는지, 어떤 주제로 화가 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제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손에다 왕자를 쓴 것은 조영헌이라는 건국대 석좌 교수가 3,000회 가까이, 1,300회 가까이 썼던 조선일보 김영 칼럼에서 제2법사, 건진법사를 얘기하죠. 이 사람의 성이 전씨거든요. 제2법사가 왕자를 썼다고 신문을 썼습니다. 이걸 봐야 할머니가 쓴 게 아니라 건진이 썼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배모 기자는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59분 대통령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1시간 회의를 하면 59분 동안 혼자 떠든다는 거예요. 아, 회의가 안 되는구나. 나라가 비정상이구나를 난 조선일보를 통해서 알았죠. 한겨레 신문은 가르쳐줄 수 없는 정보인 겁니다. 그런 정보를 습득하는 건 필요한 거고, 송평인이라는 동아일보의 주필이 칼럼에서 청와대가 김건희 놀이터냐, 김건희 여사님의 놀이터냐, 물론 이렇게 적었지만 이런 과감한 이야기와 주장들을 왜 하게 됐는지란 맥락을 보기 위해서도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건 조선중앙동화 중에서 견딜 수 있으면 하나 정도 보시는데 요즘은 동아일보가 조금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중립지에서는 한국일보 정도를 추천해 드리고요. 진보지에서는 경향이나 한겨레 중에서 하나, 이것도 싫으시면 시사인 정도를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신문 3개 정도를 꾸준하게 보시는 게 좋고요. 다 읽기가 힘들고 싫으시면 스트레이트 뉴스는 보실 거고, 어차피 세상 유튜브 가면 다 돌아가면서 다 보시잖아요. 그건 맨 뒤에 사설이 하루에 2-3개씩 나오는데 그 사설 보는 거랑 그다음에 거기 김영 칼럼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칼럼하고 그다음에 주필들이 쓰는 김영 칼럼, 이것도 한 2달만 보면요 내 마음에 드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것만 보시면 돼요. 사설은 왜냐하면 그날의 모든 기사들을 집대성에서 그 신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나서 거기서 얘기가 궁금해지면 신문 기사로 넘어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를 보셔야 균형 잡힌 시선을 갖출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건 사실은 독자들을 대상으로라기보다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강조합니다. 조중동은 일대 눈치 보지 말고 일대 믿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행간에서 무슨 주장을 하는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해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튜브는 저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5분으로 준비해서 30분 넘게 주절주절 떠들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말하다 보면 머릿속에 이 생각 저 생각이 나거든. 꼭 다 말하고 싶거든. 나 같은 사람 방송 나와서 오래 떠드는 거예요. 근데 신문은 못 그럽니다. 매수가 제한이 돼 있거든요. 가장 압축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끼면서 볼 수 있는 매체가 신문이기 때문에 신문을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신문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포털 뉴스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포털 뉴스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포털은 왜 뉴스를 제공할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분 있어요? 포털은 왜 뉴스를 제공할까요? 왜요? 돈 때문에. 예. 비슷합니다. 예, 맞는 얘기인데 이제 체류 시간 때문인 거죠. 체류 시간이 길수록 광고주들의 광고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럼 체류 시간을 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극적인 기사를 맨 앞에 배치하고 그 자극적인 기사를 읽은 다음에 또 자극적인 기사를 읽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비키니 사진을 한 번만 누르면 밑에 수십 장의 비키니 기사가 올라오죠.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이 헐벗었다. 계속 나옵니다. 눌러도 끝이 나지 않죠. 계속 누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하죠? 댓글을 달게 해요. 댓글을 달고 댓글의 추천 시스템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가서 댓글을 달죠. 댓글을 다는 10초, 20초, 50초 동안 거기 머무릅니다. 기사 내용을 짧게 본 다음에 댓글에 가서 열받으면서 댓글들을 읽습니다. 댓글에 추천을 누르죠. 그런 동안 다 체류 시간인 거예요. 여기에 매크로가 들어옵니다. 매크로는 공작으로 하는 거죠. 원래 매크로는 성형외과에서 쓰던 거예요. 맛집하고 블로그에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이걸 다 매크로로 원래 했던 거거든요. 네이버가 이거 막을까요? 안 막을까요? 안 막습니다. 들어와서 클릭이잖아 다. 아 우리 이번 기사를 1300회 클릭했고 여기서 댓글이 30개가 달렸고 거기 좋아요가 60개 달렸습니다. 이게 다 매상에 포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적극적으로 매크로를 막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포털이라는 곳의 현실인데 예전엔 그래서 뭘 했어요? 지식인 그거 머물면서 보는 재미로 머물게 했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제 연식이 나올 텐데 옛날에는 야구 중계를 문자로 했던 거 아세요? 예, 네이버 없던 시절에는 9회 말 이러고 나옵니다. 막 2루타 쳤다고 나오고 막 문자 보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했어요. 그때는 유튜브가 없던 시절이라 문자로. 근데 그런 끊임없는 자극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들이 어떻게 되죠? 김성애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쭈루루 달려갑니다. 국민의힘에. 김성애가 이런 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하는 얘기는 쓸데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김재섭이 말해요. 그럼 또 김재섭이 했다고 막 기사가 올라와요. 그럼 쭈루루 저한테도 달려옵니다. 그래서 김재섭이 이렇게 반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주고받는 거. 최근에 이거 제일 잘 뽑아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진중권 같은 사람인 겁니다. 말이 헤드라인이 깔끔하고 말이 세거든요. 써먹기가 좋아요. 한 줄 쓰면 짝짝 뽑히니까 이게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아드레날린 혹은 뭐 엔돌핀 뭐 또 나쁠 때 생기는 거 뭐지 도파민 같은 뭐 이런 거 만들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 보는 거 아니에요. 포털에서 뉴스를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분한 나옴을 더 분하게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매운 거 먹어서 스트레스 푸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이버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자극해야 되는지를 제일 잘 알아요. 네이버보다 잘하는 데가 어디다? 유튜브지. 예. 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놀랍게도 아침에 3시간 동안 지면을 통해서 신문을 보면 낮에는 포털에 들어가서 뉴스를 단 한 줄도 읽지 않습니다. 예. 뭐 낮에 생긴 뉴스는 뭐 알 필요도 없고 방송 있으면 방송 가기 전에 필요한 뉴스는 몇 가지 체크해보지 그날 주고받는 뉴스를 보면서 빡치는 일은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려면 아침에 신문을 보시고 김성애 옳은 소리까지만 딱 보고 나서 화면을 덮고 산책도 하고 좋은 것도 보고 일도 하시고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네이버가 언론사가 아니라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요. 우리 신문 이렇게 보면 신문 면을 편집하는 사람 편집국장이라고 하는데 그 해당 언론사에서 20년 넘게 일했던 사람 중에 바닥부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 보통 투표로 뽑습니다. 그 신문사 엘리트들이 에이스 그룹이라는 게 추려지거든요. 그 몇 명 중에서 각축전을 벌여서 기자들이 신뢰하는 사람을 투표를 통해서 편집장을 뽑아요. 이 사람은 기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이고 실력이 좋은 사람이고 기자들 개개인의 성향도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이 성급하게 기사를 쓰는지 어떤 사람이 진중하게 쓰는지 다 파악을 하고 기사의 가치를 배열해서 일면부터 면을 채워나갑니다. 일종의 예술인 거죠. 이런 작업을 네이버가 무슨 뉴스 편집위원회인지 요즘은 안 하긴 합니다만 제휴평가위원회 이런 거 만들고 막 만들었고 지들 마음대로 일면을 막 하다가 자꾸 욕을 먹으니까 AI가 편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개뻥이라 그러면 네이버가 고발당하려나? 어쩌 개뻥입니다. 예. 전혀 사실이잖아요. 네이버가 여러분의 성향에 맞춰서 뉴스를 제공하려면 지금 있는 언론사들의 진보와 보수의 척도를 따져서 전부 다 분석을 해놔야 되고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도 진보적인 사람인지 보수적인 사람인지 최소한 20분짜리 설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향을 파악해야 됩니다. 성향을 파악한 사람에게 맞는 기사를 제공해 맞춤형 기사를 제공하는 거예요. 네이버가 맞춤형 기사 한다 그러는데 뭐지 그거? 여러분들이 봤던 기사 본 다음에 남들이 무슨 기사 보는지 그거 그냥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이거나 오래 본 기사 추천해 주는 거예요. 좀 전에 체류 씨가 말씀드렸죠. 유튜브랑 구조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빡칠 만한 기사, 댓글 많이 달리는 기사, 많이 보는 기사. 그래서 또 눌러서 또 보고 빡치라고. AI는 무슨 아무나 AI 합니까? 그냥 그건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수학적으로 짜여져 있는 공식에 의해서 주로 구독자가 얼마인지부터 시작해서 해당 페이지뷰가 얼마인지 등을 몇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집어넣어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성향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사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즉 신문사가 적절하게 면배치한 것과는 상관없는 엄청난 저질의 뉴스들을 포털에서 보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전엔 전재료라고 해서 뉴스를 게재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네이버가 지불했는데 2019년인가 20년에 이걸 바꿔서 CP 광고료 베이스로 넘어가서 그 뉴스를 사람들이 많이 보고 광고를 클릭을 해서 광고료가 많이 들어오면 그 광고료를 떼어주는 형태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소위 말하는 중앙 언론사들끼리 클릭 경쟁이 붙어서 죄 자극적인 제목에 막 여러분들이 오래 머물 만한 기사들만 만들면서 네이버에서 낙전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중이고 이것이 큰 언론사들은 어쨌든 지면 광고도 받아서 운영이 되는데 군소 언론사들과 인터넷 언론사들 중에서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것도 우리가 이름 대면 알만한 뭐 구체적으로 거론하기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프레시안이나 미디어 오늘 이런 데들은 되게 양질의 기사를 만드는데 네이버에서 들어오는 광고 수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동관 요즘 하는 게 뭐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동관 씨 등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네이버를 압박해서 네이버에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언론사를 어떻게 퇴출시킬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그 언론사를 탄압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의 뉴스 리스트 스탠드 리스트에 포함시키는지 마는지로 정해지는 지금 아이러니한 상황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포털이 그런 점에서 저는 좀 걱정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포털도 중요하고 또 뭐 신문과 레거시 미디어도 중요한 걸 알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대세가 또 유튜브라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시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길게 설명드렸는데 알고리즘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더 화나게 만들고 더 오래 붙잡을 뉴스들에 자꾸 추천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자각을 하고 내가 뭘 보겠다고 정하시고 보는 게 좋습니다. 추천하는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원래 보기로 마음먹었던 것들만 보시고 좀 소비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 유튜버는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드리면 되게 죄송한데 저는 시사 유튜브를 아예 보질 않습니다.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남이 하는 주장을 따라하게 될까 봐 사실은 보지 않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제가 옳은 소리를 통해서 저만의 독창적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긴 한데 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 일체 유튜브를 보지 않아서 김행씨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더 라이브에 갔다가 된통 한번 두들겨 맞았던 적이 있는데요. 여하튼 유튜브는 좀 더 현명하게 소비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검증되지 않은 컨텐츠 프로바이더들 같은 경우는 이게 오디오로 제공하다 보니까 검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에다 뭐라고 글을 쓰면 그 글이 검색도 되고 그 글에 대한 반박이 빡 달립니다. 그리고 그건 주변으로 많이 퍼져나가고 거기에 대한 반발이 들어오는데 유튜브에서 대충 말한 얘기는 사람들이 그냥 듣고 넘어가니까 굳이 중간에 그걸 기억해갖고 저한테 다시 따져 묻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내용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러니까 저도 페이스북에 글을 쓸 때는 내용이 맞는지를 엄밀하게 따져보고 쓰고 유튜브에 나가서 말할 땐 뭐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게 확인된 내용을 정밀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컨텐츠 3개 1시간 하기로 해놓고 벌써 몇 분이야? 90분. 85분째 떠들고 있는 것도 이게 이제 오디오의 좀 폐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정당이 유튜브 컨텐츠를 제공하거나 정당이 유튜브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유튜브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서 그냥 민주당이고 어디군 다 지네 채널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구독자 수나 좀 늘리면 되지 않나 정도로 안이하게 문제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튜버들하고 친한 정치인들이 유튜브 컨텐츠 자체를 독점하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얘기를 독점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 사람인 겁니다. 뭐 강성범 씨라든지 뭐 김용민 씨라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전 저의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 확실한데 아는데 하면 그런 정보가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김용민이 잘못된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에게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제공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한데 아직은 그러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정치인들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다른 유튜브에서 한 얘기들만 짜집기 해서 짧고 자극적으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 5분 10분 나가는데 시원시원하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이걸 서로 권해보면서 정보가 돌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김용민이다, 이동형이다, 강성범이다 이러면 이제 수많은 어쨌건 정치인들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과 고유하면서 정보를 교차 검증해서 말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짜집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은 정치의 지읒자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막 조회수가 뽑힐 것 같은 제목과 내용들 위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는 걱정이 좀 항상 있는 편입니다. 뭐 특정 유튜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유튜브가 활발하게 좀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인데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대응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MCN이라고 있습니다. 멀티 채널 네트워크. 많은 유튜버들이 모여서 하나의 방송국을 만드는 대표적인 게 샌드박스. 또띠부터 시작해서 거기 이제 뭐 김성애 씨도 들어있고 침착맨도 다 샌드박스 소속이에요. 이렇게 여러 명의 유튜버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고 중앙에서 스튜디오 등의 물자도 제공하고 그 사람 유튜브 내용을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구독자를 올리는지도 살피고 조금 전에 말했던 합동방송도 계속 주선을 하면서 서로 볼륨을 키워갈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정리할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을 갖고 있는 많은 의원들이 있는데 이런 의원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개 유튜브 보고 포털 사이트에서 몇 번 본 다음에 이 수박들은 윤석열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비판을 하지 않고 맨날 이재명 욕만 한다. 누가 저 가까운 사람들끼리 톡방에 그걸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좀 깨달음을 드려야 됐다 생각하고 그 사람이 지목했던 수박 정치인 3명의 이름을 구글에 집어넣고 뒤에다 검찰개혁을 집어넣어서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했던 수많은 얘기들이 검찰은 정권의 개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옵니다. 그걸 잘라서 그 단톡방에다 몇 개를 올렸죠. 조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박 편을 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의원들이 꽤나 양질의 컨텐츠, 그러니까 정치 개혁 말고, 그러니까 검찰 개혁 말고도 언론 개혁 말고도 민주당이 해야 될 수많은 과제들을 묵묵하게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네 자리에 앉아서 하고 기자들 만나서 술 먹고 보도자료 뿌리면 자기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민주당원들은 다 유튜브에 가서 모여 있는데 이 넓은 시장을 둔 채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서는 안 된다. 개딸들이다. 뭐 유튜브에 뭐 돼 있다. 뭐 누구 말만 따라한다라고 이 사람들 비판할 게 아니라 글로 민주당이 가야죠. 가서 번듯한 뷔페를 차려놓고 양식 드실 분들 왼쪽으로, 일식 드실 분들 오른쪽으로, 중식 드실 분들 앞쪽으로 안내를 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의원들의 다양한 주장들을 들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아쉽고 다음번 국회가 구성되면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하지 않냐. 유튜브를 잘 하고 계시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이런 점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 대한 좀 조직적인 대응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게 항상 아쉬움으로 남아서요. 유튜브를 보는 당원들을 꾸짖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당원들이 유튜브에 있다면 당이 유튜브에 가서 우리의 의견을 호소해야 된다. 기자들 만나서 술 먹는 것이 정치의 전부다가 아니라라는 말씀을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도 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저 오늘 이제 시간을 잘 못 지켜서 90분 가까이 방송을 하는데 이제 가지도 못하고 버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얼마나 좀이 쑤셨겠습니까? 다음번에는 제가 꼭 시간을 잘 지켜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